사실 저는 이쪽 전공이잖아요. 경제학 전공을 했는데도 저렇게 포트폴리오까지 만들고 그러지 않는데 참 대단하시죠. 혹시 그런 건 있어요? 남들은 모를 때 내가 먼저 잡았던 상품. 남들이 모르는 주식을 제가 사거나 이러진 않고요. 남들이 다 아는 주식을 최대한 싸게 사자 이거에 중점을 좀 두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당주가 그랬어요. 국내 배당주도 하시는군요. 네, 너무 저렴했어가지고 많이 사놨었는데 네. 금융주가 좀 많이 오르면서 수익을 실현했습니다.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 굉장한 연구와 공부가 동반이 돼 있네요. 약간 여의도 증권가에서 일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딱 얘기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보통 자기가 위험자산으로 돈을 많이 이렇게 투여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위험자산으로 쏠리고 있다는 걸 잘 인지를 못합니다.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이거 약간 너무 위험자산 비중이 높은 거 아니야? 이렇게 검증을 한번 받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맞아. 굉장히 사실은 밸런스가 좋은 투자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처음에 시작하게 되는 건 뭐 어디 뭘 보고 시작한 거예요? 주식은? 그냥 제가 재테크를 해야겠는데 네. 월급을 솔직히 모으는 것만으로는 뭐 집 하나도 사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직장인으로서 제일 좀 접근하기 쉬운 게 소액으로도 주식이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공부하게 됐습니다. 그럼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앞으로 그 본인이 목표로 설정한 10억 이 금액까지 달성하기에 한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려요?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산 중에 그게 총 4억 정도가 되고 예. 그리고 제가 지금 아파트 분양받은 게 4억 5천 정도 됩니다. 근데 그 주변 시세가 지금 6억에서 7억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도하게 되면 한 6억 정도의 현금이 생기고 제가 6천에서 7천 정도를 1년에 모아요, 지금. 그러면은 앞으로 길면 6년, 짧으면 3년 정도면 이제 제가 원하는 10억 이상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왜 이렇게 혼자만 행복하신 거예요? 잠깐만. 하이엔드 소금쟁이가 아니라 하이엔드가 나왔는데. 그러네. 당 하이엔드가 나왔어요. 거기다가 이제 몇 년 있으면은 이제 바로 또 파이어족으로 은퇴 예정입니다. 아 정말. 아까 4억 잔금이 있다고 했는데 그치, 5천을 그거는 먼저 어떻게 걸어놨습니다. 처리를 하시? 일단은 모두 다 대출을 받아서 들어갈 생각이고요. 그 대출 이자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4.5% 기준으로 해서 약 2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. 원리금이랑 이자 포함해서.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지금 한 400만 원 좀 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앞으로는 투자를 못 할 것 같고요. 네. 그것도 아파트가 올라주면 그것도 투자죠, 뭐. 아 그럼요. 네, 근데 사실은 부동산보다 주식의 현금 흐름을 이렇게 계속 좀 돌릴 수 있는 걸 좋아해서 유동성이라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네. 이자 때문에 투자금이 줄어든 만큼 지금처럼 매년 6에서 7천만 원씩 주식으로 모으는 게 힘들지 않을까요? 그래도 한 배당금 포함하면 한 5천만 원 정도씩은 연에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어떻게 주식이 자산이 맞아요? 자산이 맞아요? 주식도 자산이지. 주식 자산이라는 거는 뭐가 자산이야 그러는데 일단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.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됩니다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금, 이자 나오죠? 주식, 배당 나오죠? 아파트, 월세 나오죠? 이거 다 자산입니다. 그리고 거래가 되잖아요?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아주 훌륭한 남편, 월급을 계속 받아오니까 오, 남편이 자산 아니냐? 그렇게 하는데 남편은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됩니다. 절대 남편은 자산 아니고요. 약간 뭐 개그 재밌네요, 이거. 자 그렇다면 우리 배당주님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실 이분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같이 외쳐볼까요? 도와줘요 필생! 왔어요? 네, 아주 오늘 우리 소금쟁이님 같은 경우 정말 꼼꼼하게 분석하고 포트폴리오까지 작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자, 그런데 이게 또 세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. 세금에 대해서 먼저 확실히 알고 좀 우리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대략 얼마 정도 내는지 계산 한번 해보셨습니까? 어떻습니까? 제가 계산해본 결과 일단 제 소득과 금융소득 합쳐서 8천만 원에서 8,400만 원 정도 사이가 되면은 더 많이 내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까지는 알지 못합니다. 그렇죠. 뭐 이게 사실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은데 제가 그 기준을 확실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근로소득자신데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,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, 기타 소득,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자나 배당소득 등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로 7%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또 부과가 됩니다. 맞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. 배당에 관련된 세금 말고도 이런 게 또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
근데 이제 배당주님의 꿈은 회사를 그만두는 거를 아까 말씀하셨죠, 그죠? 네. 그런데 근로소득이 없어진 상태에서 만약에 지역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그러면 이 경우는 7%보다 훨씬 높은 부과율이기 때문에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맞아요. 깜짝 놀랐어요. 나도 그 생각.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매년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이른 은퇴를 꿈꾼다고 하셨죠, 그죠? 그런데 이 은퇴가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일하지 않고 논다라는 의미로 통하고 있지만 사실 자신이 하기 싫었던 일에서 하고 싶었던 일로 바꾼다는 의미가 진정한 의미예요. 자, 배당주님도 커피라든지 뭐 요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수익 창출까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근로소득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.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. 그렇다면은 근로자의 지위도 유지하면서 걱정하시는 세금 문제도 조금 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.